북쪽으로 헤엄쳐 넘어가려는 40대 남자가 월북할 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도. 한낮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병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 지금 그 두 사람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었고 각각 1962년과 1965년에 스스로 이 월북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요. 이 모든 게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그 전화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1965년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 일주일 전에 군에 관련돼 있는 친척한테 전화가 받았대요. 너는 잘못되면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지금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으로 파병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죽기는 싫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이 군사분기선을 넘어가지고 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1965년 1월 5일 뭐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영하 이하의 굉장히 추운 그러겠죠. 날씨였다고 하는데 DMZ 야간 정찰을 이제 떠나요. 그 당시 동료 병사들이랑 그래가지고 M14 소총을 들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젠킨스 병장의 원래 계획은 소련에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교환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난 어디를 가면 소련 대사관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소련 대사관이 있겠네?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나름 머리 내가 굴렸네. 평양에 가게 되면은 소련 대사관을 찾아가서 망명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젠킨스는 네. 북한에 가서 정착할 생각이 없었던 없었어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평양에 가자마자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대사관에서 거부를 해요. 사실 얘는 감옥 생활 한 거네. 그러면 과연 북한에 딱 당도했을 때 젠킨스가 받은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땠을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열흘이 넘게 북한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네. 강도 높게 신문을 받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웬 주한미군 병장이 그래서 열흘 동안 신문을 끝나고 조그만 집 앞에 당도를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보다 먼저 북한에 도착한 미군 병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이른바 월북 선배 3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3명이나? 총 4명. 그래서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찍은 사진이에요. 똑같은 네 도망자들이. 4명인데 저꽃 같은 청춘 시절. 흰색 진짜 젠킨스. 젠킨스가 매소해요. 진짜 역사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애들이 다 집안도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었고 돈 벌려고 주한미군 들어왔다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월북을 했는데 순간에 방황으로 그 이후로 30몇 년을 그렇게 방황을 했으니 참 안타깝긴 하네요. 제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과연 북한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제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북한이 스파이를 낳아서 길러라 라는 지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정확히 내렸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설명해 줄 분 있나요? 이게 북한에서 실제로 외국인과 결혼해서 혼혈을 낳아라. 이들이 누구야, 이들이? 이 4인방에게 야, 이들의 2세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상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 스파이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회고록 등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전원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첫 번째 단서 북한이 이들에게 강제로 결혼하게 짝을 지정해줘요. 월북자와 납북 여성을 매칭시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은 일본인 여성도 납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루마니아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레바논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태국 여성을 납치하기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들 그 월북자 4인방에게 각각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 매칭을 시켜줘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컨대 이들은 2세들은 평양에서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자라니까 평양말도 잘하고 김일성 장군님의 사상교육도 받고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사상 개조를 할 필요 없이 아예 뿌리부터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일종의 스파이로서 그렇구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황당하고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런 실험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젠킨스 과연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젠킨스도 이 전략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피하지 못했어요. 1980년 어느 날 집 밖에 누가 와요. 문을 여니까 북한 관리와 한 아름다운 동양 여성이 서 있었는데 21살의 일본인 소마 히토미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젠킨스가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첫눈에 반했대요. 그 영어로는 I wouldn't let her go라고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단 경계를 하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알죠. 그 전략 결혼이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전략 결혼인 걸 알기 때문에 약간 거리도 두다가 이제 약간 이제 결혼이 생활이 정의 생활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너는 어떻게 해서 이제 북한을 오게 되냐라고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데 그때 이 와이프인 소가 히토미가 어떤 경로로 북한에 오게 됐는지 그 경로를 밝힙니다. 이제 소가 히토미는 2년 전 19살이었을 때 일본에서 쇼핑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에 당한 거죠. 네. 결혼간? 납치에 당하고 그렇게 젠킨스와 히토미는 이제 북한 정부에 의해 반강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엔 젠킨스가 가르쳐주면서 네. 둘이 사랑을 키워서 이제 만난 지 40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서로가 고향을 구려하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고향을 잊지 말고 우리 강하게 살아보자. 살면서 예쁜 두 딸도 태어났다고 해요. DMZ를 건너가지고 65년 겨울에 넘어왔는데 그날 이후 37년 동안 여러 가지 쓰임으로 다른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는데요. 북일 정상회담. 이때 이제 고이즈미. 아하. 이때 고이즈미 고개 한번 안 숙이면서 정말 同委員長は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 굉장히 엄숙하게. 이야. 2002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젠킨스 부부에게 드디어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온 날이에요. 조선중앙TV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평양에 온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일본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합니다. 그게 북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사과하고 배상해라, 식민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납치 문제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안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젠킨스의 젠킨스가 히토미. 젠킨스는 일단 북한 방송으로 봤어요. 고이즈미 총리가 지금 평양을 방문한 것을. 근데 방문했다라는 그냥 단신 정도로 나오니까 이건 뭔가 아니다.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다. 해가지고 숨겨놨던 중국제 라디오를 꺼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자유아시아 방송이랑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은 잡히니까 맞아요, 잡혀요. 잡히죠? 잡혀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OA 방송을 트니까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 히토미 얘기가 나오면서 히토미는 주한미군 탈영범 출신으로 보이는 젠킨스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이튿날 이제 그 일본 대표단이랑 그 히토미랑 만나요. 만난 다음에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들 송환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원래 원칙은 2주 있다가 일본 갔다가 2주 있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원칙은 형태는 그렇게 만들었죠. 원칙은 2주 동안 고향 방문하고 돌아와라. 여기서의 비극은 히토미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할 수 잠시나마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의 남편 젠킨스는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딸과 젠킨스는 평양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비극이었던 거예요. 일본으로 떠나기로 한 날 히토미가
남편에게 잔소리도 했다고요. 나 없는 동안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당장 2주 뒤에 돌아올 사람처럼 일본이 보낸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떠났는데 어느 날 북한 지도원이 찾아와요. 22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동무 이런 식으로 끝나서 유감이요. 아무래도 부인은 꼭 두 번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소.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보해요. 일본에 방문 중인 5명의 납치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차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평양에 들어가요. 젠킨스가 따져요. 우리 와이프 돌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은 북한 당국이 뭘 하나 딱 보여줘요. 잊었냐? 너는 미군 탈영병이다. 만약에 지금 다시 미군에 잡히면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거든요. 너는 종신형을 살게 될 것이다. 탈영병. 그래도 공화국을 떠날래. 맞아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고이즈미의 2차 방북 이후에 북한은 제3국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내와의 만남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1년 9개월 만에 진짜 사랑했네. 진짜 사랑이다. 딸 우는 거 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젠킨스가 이제 선언을 해요. 나 안 돌아가겠다고 북한으로. 북한 관리들이 있잖아요. 순순히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요. 그냥 놔준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고. 자, 이렇게 해서 젠킨스는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And the last chapter of my life. It is here on the island of Sado in Japan that I will hopefully live my remaining days with my wife and children. 자, 아내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와 미치겠다 이거. Today, 10:47 a.m. Japan time, Sergeant Charles Jenkins voluntarily surrendered himself and returned to U.S. military control at Camp Sama, Japan.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가네. After 40 years, I'm very happy to go to visit my mother and my family in America. 살아계신 거야, 아들 보려고. 40년 얼마나 We just appreciate everything y'all done, how nice you've been to us.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트래비스 킹이라는 주한미군 병사가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돌연 월북을 했습니다. 23-year-old Travis King was on a public tour of the Joint Security Area. He went on a DMZ tour and sprinted into the North Korean.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이해가 안 돼.
오, 저렇게 갔어? 와, 그냥. 말도 안 돼. 이게 불과 넘는데 10초도 안 걸린다. 그쵸, 그냥 발만 넘어가는데. We have also said our primary concern at this time is ascertaining his well-being and getting to the bottom of exactly what happened and what occurred. At this point, I'm sure that we are in touch with the South Koreans. We have regular, ongoing conversations with them.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And so we're closely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오후 2시 군복을 딱 입은 트래비스 킹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굉장히 의외의 장소입니다. 다름 아닌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요? 트래비스 킹은 그날 미국 댈러스로 가는 아메리칸 항공 AA280 편을 탈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티켓도 쥐고 있었어요. 그럼 이 항공기를 타고 댈러스에서 내려서 어디로 갈 예정이었냐? 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 블리스 기지였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트래비스 킹이 2021년에 입대했던 자기의 원래 주둔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마음이 거예요? 그럼 뭐 휴가도 가는 게 아니었을까요? 과연 휴가 가는 길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잠깐만 휴가를 자기 부대로 가는 사람이 특기 명령을 보고하러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휴가를 아니 군인들도 휴가 나오면 고향 가잖아요. 가죠. 예. 자, 일단 그날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로 갑니다. 4번 게이트 앞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자기 부대 상관에게 문자까지 보냅니다. 지금 공항 게이트에 도착을 했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자까지 상관에게 보냅니다.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네. 착하네. 상관한테 그걸. 그럼 그거까지 보고하고. 그거까지 하고. 자 이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면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날 6시 15분쯤에 트래비스 킹이 본인이 타야 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이 대기하고 있었던 39번 게이트까지 갑니다. 그리고 탑승 직전 아메리칸 에어라인 직원에게 트래비스 킹이 항공권을 내미는 대신에 뭐라고 쏙닥입니다. 뭐야? 쏙닥했다. 뭐라고 했을까요? 비행기 폭탄이 설치돼 있어. 뭐 그러잖아요. 영화 너무 많이 봤네. 그럼 잡혀갔겠죠. 자, 39번 게이트에서 비행기에 타면 되는데 타기 직전에 뭐라고 쏙삭였을까요? 거기서 할 게 뭐가 있지? 뭐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잠시 후에 트래비스 킹이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정답 한번 유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트래비스가 그 말을 항공사 직원에게 건넸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트래비스가 돌연 공항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도를 한 셈이죠. 근데 왜 빠져나? 그 면세동 들어가면요 못 빠져나와요. 어머 맞아. 그 안에 들어가면 이 검색 보안대 다 통과된 거잖아요. 보안 검색 때 다 그 통과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빠져나와요. 실제로 지인이 가방을 두고 들어갔거든요. 그 여권을 여기다 차고 들어가서 맞아요. 가방을 두고 와서 나간다 절대 안 내보내줬어요. 맞아요. 통상적인 경우는 못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거기서 가방을 붙였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만약 비행기를 안 타게 되면 비행기가 못 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방을 빼내야 돼요. 붙인 가방을 완전히 빼낼 때까지는 비행기가 아예 뜨지도 못하게 돼요. 폭발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구역까지 사실은 들어가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못 나오고. 여권이 있어야지, 티켓이 있어야지, 그렇죠. 보안 검색 때 통과해야지. 그렇게 애써서 들어간 곳을 갑자기 다시 나오려고 한다? 제가 요거를 잘합니다. 왜요? 이 폐전포증이나 공황 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혹은 못하겠다. 심지어는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다가 나는 못하겠다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년에 전생에서 한 2,300대의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럼 고소공포증 때문에 난 못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면세점 구역이라고 쉽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면세점 구역이 아니에요. 일단 출국 수속을 하고 출국을 했잖아요. 네. 안에 들어가서 면세점 구역에서 환전하든지 뭐 ATM에서 돈 뽑자. ATM 없습니다. 한 번 출국했다. 다시 못 빠져나오는데 이걸 트래비스가 해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음 날 판문점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가능해요? 뭐야?
부대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 오늘 뭐 핵잠수함도 어딘가에 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뭐 동향이 있다 해서 나는 중요 인물이라서 나가야 돼. 말하자면 이제 휴가 외박 다 취소된 상황. 자, 근데 우리가 봤지만 군복을 입고 있었던 트래비스 판문점에서는 사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검정색 모자, 검정색 티, 밑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 군복이 아니에요. 아예 민간인으로 해서 판문점을 간 겁니다. 뭐지? 뭐야? 이게 또 이상이지. 와, 뭐야? 사실 전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사복을 입은 채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에 지금 참가 중입니다. 40여 명의 단체 관광객과 더불어서. 어머. 근데 지금 사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이 지금 탈영 상태거든요. 야, 어머, 탈영했는데. 사복을 입고 있으니 누구도 저 사람이 미군 병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저 때까지는 사실 이제 비행기를 타겠다라고 했잖아요. 미국까지 비행을 하려면 10몇 시간이 걸리고 또 내려서 부대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말하자면 미군 쪽에서는 탈영 사실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모르는 상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더욱 우리 미스터리에 더 빠지는 느낌인데. 와, 신출 기몰이네 완전. 저기 있는 사람들 진짜 놀랬겠다. We noticed that there was a guy dressed in black running very, very fast towards sort of in a curved line towards the North Korean border. At about that time, one of the American soldiers shouted, "Get him!" and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soldiers chased after him. And at first I thought, like, what is going on? This must be some kind of joke. Maybe he has a friend who's filming it for TikTok. 유튜브나 이런 거 찍은. 네, 목격자는 이걸 봤는데, 야 이건 유튜브 촬영이다.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어요. 에? 징계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트래비스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돼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전력도 있어요. 어이구.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보니까 진급도 못하고 그 사이에 맡은 뭐 임무를 맡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전날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했던 것도 본국에 가서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떠나던 징계길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홍대 인근 클럽에서 한국인을 폭행하고 한 달 뒤 경찰차 문까지 발로 걷어찬 트래비스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착한 애라네. 어머, 천안교도소였다. 꽤 오래 있었네. 보니까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뭐 마포 일대에서 이랬다 홍대 근처에서 행인을 술 먹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술 안 먹는다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게 이제 마포구 홍대로 보이는데 그 클럽에서 했던 폭행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게 그 다음 달인 10월에 또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보니까 벌금형을 500만 원을 받아요, 그 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금을 내면 되는데 안 냈어요. 그냥 구치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역을 합니다. 노역을 하고 나온 상태인 거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제 공용 물건 손상, 그 경찰차 차고 이랬던 부분, 그리고 폭행했던 부분 기소가 돼서 결국 500만 원 형을 선고를 받는데 이걸 안 살아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10월 8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구금을 본인이 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 항소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벌금 500만 원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이거는 5,000달러는 그러니까 이게 참 되는 거잖아. 납득이 안 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벌금형 선고하면서
하루당 얼마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하는 사람 거의 없죠. 월급 납부를 해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더더군다나 외국인이 미국인에다가 미국 군인입니다. 납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중대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납부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내가 교도소 가겠다. 이 천안교도소가 외국인 전담 교도소입니다. 거기서 본인이 47일간 노역을 하고 나중에 풀려나게 된 겁니다. 이거 여기도 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납득하기 어려워요.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가족들은 트래비스가 술을 아예 입에 못 댄다고. You know, he didn't drink, he didn't do no drugs. You know, all he did was read his Bible and played the Nintendo game.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트래비스는 평택에 있는 그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돌아가갖고 금주령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술을 먹었다는 것인데 가족이 뭐 자식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가족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애는 착한데 같이 노는 애가 문제지. 맞네. 우리 애가 문제인 적은 별로 얘가 없어요. 머리는 좋지 노력을 안 해서. 이 정도로 문제를 좀 일으키는 사람이라면은 부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좀 문제를 일으켰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친구가 상습범이에요. 그 지난해 9월 14일에 그 캠프 보니파스에서 수색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점호를 하겠죠. 트래비스 킹, 무슨 뭐 제임스, 트래비스 킹 없는 거예요, 얘가요. 점호 때? 점호 때 없는 점호 거야. 때? 점호 때 없으면 타령 아닌가요? 아 이게 타령이에요. 타령이에요. 특히 이제 그 소파 협정에 의해서 외국 주둔 병사들이 이제 무단 탈영하면 큰일 나거든요. 상대 국과 이제 외교 문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트래비스 어디 갔냐고. 어디 갔어? 알고 보니까 문산에서 40km 떨어진 의정부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냐고. 빨리 돌아오라고. 뭐야? 그랬더니 나는 부대 복귀도 싫고 미국으로 가기도 싫다. 그때부터 조짐을 보인 거예요. 대박이다. 이 사람은 원래 그랬구나. 어찌됐건 이 시점에서 다시 앞으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많은 그 사고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그 수행원 없이 혼자 간다? 이런 보낸다? 말썽꾸러기를. 이거 좀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17일 인천국제공항 오후 2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거기까지 인천국제공항까지 트래비스 킹 혼자 간 게 아니었습니다. CCTV나 그다음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트래비스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호송 임무를 맡은 호송을 위한 미군들이 함께 그 인천공항까지 딱 동행을 합니다. 그 장면이 선명하게 CCTV에도 찍혀 있어요. 혼자 보낸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트래비스를 영화 속의 어떤 주인공하고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만 007도 그렇고 제이슨 본도 그렇고 공항까지는 보내죠. 비행기를 안 타잖아요. 대부분 탈출해서 다시 사고를 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호위 업무를 맡은 미군 병사들이 어디까지 트래비스 킹을 데려갔는지 여부는 수사 초기인데 비교적 빨리 나왔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출국장 4번 출구로 트래비스 킹이 향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트래비스 킹 주변에는 미군 호송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딱 거기까지만 호송 인력이 가고 요 순간부터 싹 빠져요. 출국장 이후부터. 그거 거기 가서 그거잖아. 가라는 거잖아. 드라마에서 보면 안녕. 거기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 데려가는 미군은 항공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출국장 안에를 들어가지 못해요. 보안 검색 대 앞까지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정작 출국장 안까지는 못 들어가.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대부분 일반인들은 일단 출국장 안에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그 NP 그 헌병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겠지. 이젠 됐다. 다시 못 나온다. 하고 갔겠죠. 탑승 게이트까지 이제 트래비스가 간 다음에 상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게이트 앞에 와 있고 또 이제 비행기를 곧 탈 것 같다. 문자를 보내고 거기서부터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이 안심을 한 거 아니에요? 문자를 보고서 당연히 탔겠구나 이제 안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오후 6시 17분 미국 댈러스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자 명단에 트래비스는 없었습니다. 안 탔어요. 이게 지금 미스테리죠. 아니 어떻게 안 탈 수 있냐고.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39번 게이트 앞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트래비스 킹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아까 그 항공사 직원에게 트래비스가 뭐라고 쏙닥거렸는지가 제일 궁금했잖아요. 그 정답을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트래비스 킹이 돌연 39번 게이트에 서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 직원에게 가서 이렇게 쏙닥입니다. I lost my passport. I lost my passport. 여권 어떻게? 여권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갔어? Oops, I lost my passport. 거기서 잊어먹. 거기서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화장실이든 면세점. Oops, I lost my passport. 오 마이 갓. 여권이 없으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비행기를 아예 못 타는 거잖아요. 일단은 킹은 가서 그 여권을 분실했다면서 출국 취소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야. 일단 뭐 여권 없으면 항공기에 탈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이른바 역사열 절차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머리를 딱 낸 겁니다. 출발 직전에 아 여권 잃어버렸습니다. 네. 어떡하죠? 출국 심사 받은 거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깥으로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출국 심사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나올 수 거의 안 된다고 안 봅니다. 되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결항이 되거나 비행기가 네. 아니면 엄청나게 연착이 돼서 뭐 내일 모레까지 되거나 또 유일한 예가 이렇게 여권이 분실돼서 나갈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능한데 이 상황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자기 운에 맡기고 잃어버렸는데 하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치밀하게 아마 이것을 이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 이건 최고의 기술. 충격거리를 딱 네. 적확하게 하고 없는데 어떡할 건데? 이거잖아. 적확하게 그냥 딱 집은 거예요. 만약 여권이 없는 미군을 태워주잖아요. 그 항공사 책임입니다. 완벽한 진짜 치밀하다. 충격거리네. 혼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야, 진짜 너무 미스터리다 이건. 자, 어쨌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나 나갈게요. 여권 잃어버렸어요. 내보내주세요. 도움을 요청해서 나가요. 근데 문제는 미군 측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미군 측의 대응이 굉장히 안이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달라스 국제공항에 얘가 몇 시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 당국이 공항에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트 블리스 그 자기 그 소속 부대에 귀환을 안 한 거예요. 얘가 부대 복귀를. 그제서야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특이한. 그래서 포트 블리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한 거예요. 뚜루뚜루 거기 혹시 이런 사람 출국했죠? 그랬더니 아니요. 출국 취소가 됐는데요. 그때 미국 당국이 알아낸 거예요. 그때 벌써 이 트래비스는 어디 있었나? 그때 이제 판문점을 이동한 거지. 그때 군복 갈아입고 판문점 관광객들한테 끼워서. 와 어떻게 찾냐. 이 정도면 거의 첩보 영화의 네, 진짜 첩보 저 1급 영화예요. 요원이에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출국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서도 미탑승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사이에 알려질 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속 부대에서도 탔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2분 그러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한 3, 40분 늦게 인천공항 4번 출국장을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거 사라져버려요. 완전 뭐? 거의 뭐 007. 아니 트래비스라는 인물 정말 그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물이기도 해요. 재미있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그리고 시스템의 허점을 아주 정확하게 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이후의 행방이 더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더 미스터리해요. 그날 밤 7월 17일 밤 어디서 잤니? 저녁은 먹었니? 옷은 어디서 갈아입었니? 밥은 어디? 그 옷 훔쳤니? 샀니? 다 수사 중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CCTV에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CCTV는 있지. 어딘가 CCTV에 찍혔는데 아직 수사 중인 발표를 안 사안이고 했구나. 기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미스테리예요. 황당한 게 분명히 어제 저녁 7시 4분까지는 인천공항 4번 게이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 무려 85km 떨어져 있는 판문점 그것도 검정색 사복 차림으로 무리에 섞여서 발견이 됐으니 아침이에요? 홍길동 아침이죠. 맞다니까. 인천공항에서 열차로 나와서 서는 데가 합정역 쪽에 그쪽에 먼저 잘 내린다고 외국인들이 보통. 그 팽라인이 그쪽으로 지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있는 게 왜냐면 판문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시청 근처에서 타든 일단 밀리 가야 가까워 시내에. 이태원 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옷을 어떻게 샀지? 그러니까 이태원 가가지고 이태원 가면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 몸에 맞네. 맞는 옷을 거기서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큰 거. 미군 병사들 코엑스 입는 옷들 거기 뭐 여관 같은 데서 자고 이러지 않았을까? 아까 인천공항에서 버스 타면 외국인들이 합정이나 신촌 쪽에서 많이 내린다고. 거기 갔구나. 신촌에서 DMZ 관광하는 외국인들이 단체로 모여서 판문점까지 버스를 타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게요. 그 유명한 그 일본의 또 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돌멩이를 어디다 숨길 것이냐.
돌멩이는 자갈밭에 숨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많은데. 곳에 들어가야 슬쩍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촌 합정 이쪽 지역이 굉장히 홍대. 신촌으로 가. 근데 여기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은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트래비스가 판문점까지 어떻게 갔을까는 어느 정도 풀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신청했나? 언제? 신청 날짜요. 외국인의 비무장지대 관광 패키지를 신청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5일 전에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DMZ 관광 코스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통상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래비스는 적어도 5일 전 미리 DMZ 관광 패키지를 예약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역산을 해보면 DMZ 관광을 예약해놓고 태연하게 미군 병사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가서 본인의 상관에게 비행기 탑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여권 없어요를 시전하고 판문점을 갔다는 거죠. 계획적이다. 완전 계획적.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트래비스 행적을 이렇게 딱 쫓아가다 보니까 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치밀하고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됐다.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트래비스가 미국으로 송환됐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의 그 무게감하고도 이제 등가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 가서 그냥 반성문 한 장 쓰고 올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일을 꾸미지는 않았을 테니까. 도대체 송환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월북을 계획하게 된 일단 미국에 가면 국가 간의 이중처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판 받더라도 미국 군사법정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다 살았단 말이에요. 형사처벌은 많지 않다고 봐야 되고 또 이전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아마 전역이나 제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 않았을까. 전역의 제대. 그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제대가 불이익이다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그 북으로 넘어간 월북 미군들 어떻게 쓰였을까요? 대학에서 대부분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혹은 김정일 시대의 그 체제 우위를 선전하기 위한 어떤 영화에 정말 볼품없는 캐릭터들, 외국인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영화 강해, 영화. 야, 오랜만에 본다, 천리만. 이 장면에 이 음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성적인데요. 좋은데요. 어쩐지. 이런 찌푸차 타는데 나오지. 오! 저 좋네. 미군 그러나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가 공산군에게 납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아스가 타고 가던 열차는 그날 밤 공산군 폭격에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국동을 일으키는 포로들의 일부가 아직 빈번히 습격 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awfully attempting small attacks. 계속 나와 이 사람. 제 이름은 테드 드레즈나크이고 드레즈나크. 전선 이름은 홍순철입니다. 아, 홍순철. 홍철 외자. 아. 북미어든. 이 사람들 미국 사람이에요? 이세들이죠. 네. 아까 그 배우들. 드레스록의 아들들. 우리 수령님들이 그만큼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서 우선 혁명의 군복을 입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으로 보답하고 그렇게 인권 타령을 하는 미국 자체가 백주의 길 가는 흑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아주 파리 잡듯한단 말입니다. 가련한 생각이 듭니다. 미국 지배층에 하는 정책, 인종차별도 그래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 악이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평등하고 자유로워. 야, 얘 진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보시다시피. 네. 어머나, 어떡하냐. 이거 진짜 보면 참 묘해요. 홍철, 홍순철 형제.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참 이게 안타깝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드레스녹 아니에요. 월북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근황의 아이콘이 드레스녹인데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이 조선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다 드레스녹의 아들들이에요. 사실은 드레스녹의 아들들은 혈통이 이제 미국 혈통이라 미국인처럼 생겼지만 나서 자란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넘어온 미군 병사를 체제선정용 영화에 미군 역으로 출연시켜서 굉장히 김정일을 흡족했다고 해요. 야, 드디어 우리 북조선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지는구만. 리얼하다, 야.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이 드레스녹이 그 이제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북한 모든 영화에 북한 사람이 미국 사람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머리 노란 머리하고. 심지어 코도 만들어서. 심지어 코도 만들어서. 코 만들어 보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외국인이 나와 버리니까 북한 사람들 그냥 완전 환장했지. 와, 장군님의 영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걸 보여주는구나. 완전 환장했고 아마 이 시기에 드레스녹 같은 거는 그런 정도로 쓰였을 겁니다. 그럼 드레스녹은 당시에 어떻게 살았냐? 여러 매체에서 자기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내가 미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의 좋은 대우와 좋은 교육을 못 받았을 텐데 북조선에 살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굉장히 만족해했다라는 인터뷰들이 많거든요. 인덕 정치로 우리 모두를 품 안아줘서 이렇게 대학에도 보내주시고 크게 대우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미국 땅에 태어났더라면 내 자신이 운명 상태가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이것을 나는 많이 생각해 보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사실 김성민 대표님 알고 계세요. 사실 김성민 대표님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홍철이, 순철이는 저희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홍철이, 순철이는 저희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저보다 후배지만. 근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사실 김성민 대표님 알고 계세요. 사실 김성민 대표님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홍철이, 순철이는 저희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홍철이, 순철이는 저희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저보다 후배지만 평양 중구역 경상동에 살았어요. 예수인 아파트 옆에 외국인 아파트. 거기 살았는데 얘들은 북한 사람들이 누구나가 좋다고 하는 평양 경상 유치원 태생들이에요. 바로 넘어가면 중심구역에 있는 평양 용광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갔던 데가 압록강 군사대학이에요. 가서 군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 졸업하고 기술 용어를 배워가지고 미국어를 가르쳐주는 거죠. 용어를 가르쳐줘서 얘들은 뭐 생기면 뭐 그렇게 생겼지 우리하고 똑같이 자랐다고. 영어를 못할 건데 그러면? 용어도 꽤 합니다. 네, 아버지가 영어를 잘하죠. 아빠가 영어 하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뭐 북한 주민이 하는 대로 당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애들은 중심구역에서 배급도 타고 공급도 타고 아버지도 예수인으로서 대우받고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행복해. 그래서 이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용처가 있네요. 확실히 있죠. 아주 확실히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그 트래비스 킹을 북한 당국이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흑인이잖아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생전에 미국을 비판할 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미국이 인권 국가가 맞나? 그러면서 왜 이렇게 흑인들을 이렇게 차별을 하냐? 노예제를 운영했던 나라 아닌가? 왜 마틴 루터 킹 같은 인권 운동가가 왜 등장을 했겠나? 이게 비판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블랙 팬서당이라고 해가지고 흑표당이라고 미국에 있어요. 흑인 과격 단체인데 와도 굉장히 그 긴밀한 교류를 했어요, 김일성이. 그다음에 자메이카에 있는 이 흑인 인권 단체와도 많이 교류를 했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봐라. 지금 백인이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군 병사가 넘어왔다는 것은 미군 안에서도 인종차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군들은 전투력이 사실상 없고 지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하고 있고 이런 각도를 맞춰주면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월북을 했다. 그 북한 소식통을 종합해서 취재해보면 일단 넘어가자마자 단기간 내에 독방에 구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입장에서도 이 트래비스 킹의 신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의 신원 조사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뭐 대우는 그리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북한 쪽 소식통 얘기도 있는데 한국에서
미군 부대 내에서 봤던 대우엔 현저히 못 미치죠. 그쵸. 제 생각에 이제. 트래비스가 넘어가자마자 25분 만에 후회했을 거예요. 25분 만에 후회했을 거예요. 맞아. 진짜 딱 25분. 한편으로 북한에서는 지금 어토원비어라는 그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까딱하면 꼬떡한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는 못할 거예요. 이거 살 빠져도 문제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교육은 교육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대접까지도 저쪽에서는 생각하면서 지금 트래비스의 사용처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최상의 상태로 지금 유지시키면 안 되죠.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근데 북한은 요식 들어온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누구나가 하던 것처럼 들어온 놈들 일단 교육을 줘. 그런데 이 트래비스에 대한 교육은 미군이 나쁘다. 여기에 초점을 모아서 이제 내가 내 발로 왔다를 강조시킬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스스로, 쟤는 스스로 온 애로구나. 이렇게 되면 동시에 협상력이 어느 정도 높아지겠죠. 북한은 최대한 얘를 너희가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 트래비스 사건이 얼마나 황당하게 비춰졌냐면 이 기사 밑에 있는 댓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들어보면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상황 자체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아요. 북한과 트래비스 사이에 이미 모종의 어떤 거래가 아, 인천공항 가기 전부터. 그렇죠. 이제 말하면 난파 공작원을 말하면 홍대 클럽에서 만났는데 야, 니네 너 뭐 공국으로 송환된디? 다음에는 너 저녁해야 된디? 모종의 제안이 있었는데 근데 왜 공교롭게도 날짜가 40여 년 만에 그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그러네.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왜 그날로 잡았느냐. 이거 자체도 결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잔칫날에 난파 공작원들이 거액의 금액으로 거액의. 사주고 거액. 안주 사주고 하면서 이 친구를 좀 맺었다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준 거죠. 분명히 밝혀드리는 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럼에도 뭐 북한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선전 매체로 활용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특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인데 자국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질질질 끌려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그 협상에 대한 주도권을 김정은, 북한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도 한편으로는 정말 가능성 낮지만 뭔가 군사기밀이라 뭐라도 좀 갖고 갔으면 써먹을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부터 홍대 물 좋은 클럽이 어딘지 맛집 어디 있고. 맛집이 어디고 맛집 위치. 그건 고정관집이 더 잘 알아요. 이게 이제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좋은 카드예요. 한편은 골치 아플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얘를 돌려보낼 수도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미국과의 대화거든요. 그렇지. 일단 카드를 쥐고 대화를 할수 이렇게 있는. 다 가면 미국에서 대화하자고 먼저 덤벼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미 관계가 그런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 관계가 확 틀어지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 대화는 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굉장히 오랫동안 억류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미국 측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평양에 혹시 갇혀 있는 건 아니냐? And we believe the soldier is currently in DPRK custody and are working with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to resolve this incident. 자, 비선을 통해서 분명히 연결은 할 거라고요. 평양으로 학생들. 이게 굉장히 멀리까지 모든 도로를 다 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설치 내역과 운영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 저걸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 CCTV 영상이 공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게 본인과 또 본인의 가족에게 그럼. 심각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아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왜 넘어갔느냐 하는 것도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돌아올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에서 과연 보내주겠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경우에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뭐 북한에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좋아서 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돌려보내기도 북한 온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려보내기도 좀 애매합니다. 제 보기에는 절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면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힘든 길을 택하셨다는 거. 그럼 가족하고 완전히 평생 못 볼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 측 입장을 봤지만 미국 측 입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현역 병사가 재판 이후에 민간인 복장으로 판문점을 쳐서 갔다라는 거거든요. 곤란한 상황이죠. 아주 난감한 상황이고 미국의 이전 사례를 보면 반드시 어떤 방식이든 자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빼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계속 협상은 시도할 겁니다. 북한한테 접촉을 하고 왜 핑크폰이라고 있어요. 핑크색 폰. 그걸 통해서 계속 유선 전화인데 직통할 수 있는 그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화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로 보이고 뭔가 북한하고 뭔가 카드가 맞다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칙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누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자국민은 일단 데리고 온다는. 그렇죠. 데리고 와서 우리가 다 그런 거 위에 서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굉장한 개인주의가 있고 이걸 뭡니까 국가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국가가 너 하나 끝까지 지켜준다.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얘기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얄미운 인물이라도. 제 생각에도 하여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말씀들 하셨던 것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미국의 국민들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전사한 분들의 유해도 지금까지도 계속 발굴해서 모셔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물론 이제 트래비스가 본국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전례 중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인데 불법적으로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해요. 이런 사람들 미국이 데려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북한에 의해서 붙잡혀서 미 본국의 구조가 필요한 전우의 개념이 아니라 미국이 싫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자진 월북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시 북한이 우리나라에 필요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으면이나 모를까 사실은 지금 미국이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대응할 미국 내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협상의 우선순위에서도 굉장히 높은, 냉정하지만 높은 순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무단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져 나도 북한에 살고 싶다며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야, 왜? 19년. 비교적 얼마 안 된 최근이죠. 그렇죠. 2019년. 대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명철, 전덕여 청무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일꾼들이 동포의 정을 안고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 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 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2019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그래, 않아요. 이게 얼마 전 2019년이면 전 세계가 북한의 상황을 다 아는데. 그렇죠. 묘한 게 그러니까 뭐 비밀리에 들어갔다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마중 나온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꽃다발을 주고 있습니다. 순환공항에 들어가고. 그것도 누군가 또 뉴스에 나올 법한 앵글을 잡아서 정식으로 촬영까지 이렇게 했어요. 저 탈북민 분들이라면 저 뉴스를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방송으로도 맞아요. 북한에서 남한에서 월북자가 왔다고 널리 선전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같은 시대에 북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 탈북민들은 목숨 걸고 탈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지금은 못 오는 시기에 저렇게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마디씩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간첩 아닐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오히려? 8, 90년대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환상이 많을 때니까 가능하다. 뭐 임수경 씨라든가 문익환 씨라든가 다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저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지금 간첩 아니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북한에서 최인국 씨가 월북을 선택하게 된 출생의 비밀.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애국의 널찍이 깃들어 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후매하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조들을 따라 북한을 조국으로. 위대한 소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자기 가문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3대를 이어 끊임없이 3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3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며 또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애국령을 사는 이모 할머니까지. 외국인 사람이 5명이나 있다고? 어머, 가면 무조건 혜택 받으면 완전 되지. 뭐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는데? 놀라운 영상이에요. 아니 부모님하고 조부모님하고 이게 다 5명이나 애국 열사령이 있대요. 애국 열사들이 애국 열사령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못 안 되죠. 그 3대가 북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네. 사랑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묻히면 3대가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 그러면 안 해도. 6대까지. 공급받으면서. 열사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사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대성산 혁명 열사령이라는 거는 빨치산, 뭐 6.25 전쟁 때 뭐 그 사람들이 대체로 들어가는 그건 진짜 성골, 진골, 그렇죠. 성걸 진걸. 신미리 애국 열사령이라는 데 이제 최동호랑 뭐 이런 여기서 월북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묻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김정일 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애국 열사령이거든요. 네. 혁명 열사령이 아니고 월북하신 분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어떻게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뭐 물론 북한에서 총리나 부총리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거기 좀 가 있는데 어쨌든 열사령에 간다는 거는 이건 보통 대우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아들은 왜 전쟁통에 이렇게 좀 헤어진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왜 이 아들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애국 열사령에 묻힌 이 최인국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초기 부대 외무부 장관 출신, 외무부 장관 출신 북한 애국 열사령에 최인국의 가족으로 묻혀 있습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랄 얘기네요. 지금 월북한 최인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을 지낸 최덕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이랍니다. 와, 아니 국립현충원에 사실 있어도 모자랄 거네. 외무부 장관이 지금 애국 열사령에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너무 영웅이 놀라셨죠? 됐어요. 근데 여기 놀랄 걸 하나 더 추가시켜요. 자, 보세요. 최인국의 아버지 최덕신 월북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최덕신의 아버지 최동호도 월북했습니다. 우와. 3대 월북 가족. 그래서 아까 3대. 예, 3대 월북 가족. 이게 엄청난. 3대가 월북. 대를 이어 거기 대를 뜬다. 이어 월북. 자, 그런데 자, 11년이 흐르고 나서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단장으로 내려온 유미영 씨의 가족 상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집이야. 월북한 사람이 2000년도야. 대단하다. 100명의 이산가족들을 이끌고 나타난 유 씨 자신이 남쪽에 아들과 딸을 둔 이산가족입니다. How does it feel to be back? I'm very happy. Do you think there will be many more such visits? Yes. Is this just the beginning? Beginning. Yeah, beginning. 유 씨는 북한 서열 20위권의 고위급 인사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미영 북측 이산가족 서울 방문 단장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과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진짜. 뭔가 잊을까 하면 떠나고 잊을까 하면 이때 류미영 씨가 서울 방문 단장으로 등장을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분을 단장으로 보냈는지 대박이다. 지금 생각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유미영 단장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그 화면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김정일이가 신의 한 수를 뒀다. 신의 한 수다. 그게 뭐냐면 봐라 월북했던 사람도 그치, 그걸 보여줬어. 내가 이렇게 신임을 해서 저기 심장부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하냐 지금. 아니, 이런 거 짜는 그 기관이 있어요. 이 통일조선 사업가 이런 걸 해줬는데 머리가 너무 근데 좋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김정일이 생각이 뭐였을까 저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 그리고 가서 망명을 하면 다시 남조선으로 그러면 남조선 안기부가 납치해서 또 했다고 그럴 거고 또 가서 자기가 하라고 한 대로 잘했으면 김정일이 위신 또 올라가는 거. 그러네. 김정일한테 하나 다 깝잖아. 일거양득이네. 잃을 게 없구나.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이 최덕신, 유명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우리 북한이 이용을 했는가 하면 비록 극악한 반공주의라도 수령님이 품은 바다와 같이 넓다. 그렇지. 따뜻한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수령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난 과거는 다 묻어줄게. 나 앞으로 다 와.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걸 보면 북한 주민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위대성 교양 자료로 와 이게 정말 우리 수령님 같은 위대한 분은 하늘이 내신 정말 분이야. 하늘이구나 진짜. 그릇이 넓다. 이게 최덕신 유명이 북한 체제에 준 선물이죠. 그래서 생각하죠. 아니 근데 최인국은 이제 월북했던 엄마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 월북한 최덕신 내외는 북한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지만 문제는 아들이죠. 월북자예요. 자진 월북했어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냥 월북입니까? 뭐 유교는 북침이고 뭐 유경수는 뭐 자작극이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꼬리표 때문에 월북자 가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최인국 씨가 당시에 이제 유명한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려요. 막노동을 전전합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란 사람이 딱 그것도 남으로 대표단으로 넘어와서 내려왔어. 내려온 거야. 마음이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만나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 만나는 걸 거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재밌는 게 최인국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모가 월북을 한 월북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직장을 10번 옮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최인국이 그 천도구 교령에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사실 민주주의가 좋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근데 북한이 어머니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맡았던 그 자리를 어머니가 내려맡고 나에게 줄 수 있다라는 언지를 북한이 수도 없이 아들에게 했던 거예요. 제안을 했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최덕신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지만 북한을 선택했고 아들 최인국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고 민주주의가 좋았는데 대한민국에서 10번이나 직장을 옮기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월북길을 택했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데 최덕신은 아들, 딸을 다 버리고 월북을 했어요. 네. 아들 최인국도 아들, 딸, 아내까지 두고 월북을 했어요. 근데 최인국 씨가요, 북한으로 갔는데 엄마의 대를 이어서 천도교 교주 자리를 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맡았어요. 어머. 결국에는 뭐야? 최덕신이랑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근데 최인국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 본 데는 이게 큰 자리 하나 주기가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를 안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카드가 있어야 써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인물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천수를 누리고 애국 열사릉에 묻히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허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갔지만 거창 양민 학살에 관련돼서는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